영어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23년 군무원 9급 13번부터 16번까지 문제 보려고 하고요. 이번에는 점증모형의 논리적 근거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점증모형, 반대가 합리모형이죠. 합리모형이 인간의 합리성을 완벽한 합리성이라고 본다면 점증모형은 인간의 합리성을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정증모형의 특징을 설명하는 거라고 보실 수 있죠. 점증모형은 항상 매몰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이미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입니다.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고려하지 말자. 이게 합리모형.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그래도 어쨌든 돈이 아까우니까 고려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점증모형. 그래서 점증모형은 매몰 비용을 비용으로 생각합니다. 점증모형은 항상 정치적인 실현 가능성을 보고요. 인간의 합리성을 완벽하지 못하고 제한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정보에 대한 접근성, 완벽한 정보를 소유한다. 이게 합리모형. 점증모형은 정보가 제약적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죠. 사실 정보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서는 점증모형이 따로 설명하지 않았고요. 합리모형이 오히려 정보의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보의 접근성이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다라고 전제를 하기 때문에 점증모형의 논리적 근거라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두 개의 내용은요. 각각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이 둘 중에 하나는 고려하고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매몰 비용은 합리모형은 고려할 필요 없다. 점증모형은 고려해야 한다. 오히려 정보 접근성은 합리모형에서는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 점증모형은 신경 쓰지 않는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정확하게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볼 수 있었던 주제입니다. 자, 14번입니다. 다음 중 민간 부분에 의한 공공서비스 생산의 유형과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민간 부분에 의한 공공서비스 생산, 민간 위탁은 계약에 의해서 민간 생산자가 공공서비스를 정부로부터 계약을 통해서 위탁받아 해주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정부가 프로바이드, 민간이 프로덕트를 하게 되는 전형적인 형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완전히 무보수로 제3자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간접적인 보수가 허용된다. 요거는 틀린 선지죠. 그 어떤 형태의 보수, 일체의 보수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자, 면허는 일정 구역 내에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권리를 정부가 라이센스의 형태로 인정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3번 맞는 선지고요. 4번 바우처의 지급은 시민들에게 공공 서비스 이용권, 시민들이 직접 생산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수여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바우처는 수요자인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맞는 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14번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현재 2번이 됩니다. 자, 15번입니다. 자, 오늘날 시민사회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시민사회 조직이니까 제3섹터 중에서도 NGO 부분을 설명하는 거죠. NGO는 다들 알고 있겠지만 얘는 정부 부문이 아니라 민간 부분입니다. 민간이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그러한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자, 1번부터 갑시다. 비정부 조직이 생산하는 공공재나 집합재의 생산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면 정부와 대체적 관계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민사회의 활동을 정부가 지원하는 셈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정부와 비정부 조직 간의 적대적인 관계보다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동반자적인 관계가 이전부터 확산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자, 비영리 조직이 지닌 특징으로는 자발성, 누구나 다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요. 자율적으로 활동하고요. 이익을 배분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영리를 추구해서 이득이 발생하면 그걸 구성원들이 함께 배분하는 형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부의 지지나 지원의 필요성에 의해 특정한 비정부 조직 분야의 성장을 유도해서 형성된 의존적인 관계. 그러니까 정부가 일부러 비정부 조직을 키우는 거죠. 주로 정치적인 발전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개발도상국에서 비정부 조직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나타났었던 그러한 제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 맞는 선지가 되죠.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 1번입니다. 자, 16번입니다.
다음 중 역관제 공무원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아시겠지만 역관주의는 정치적 임용이죠. 선거를 통해 공직자를 선발을 하면 이 공직자가 그러니까 이 대통령 같은 정치인들이죠. 이런 공직자가 관료를 선발하는 시스템. 정치적으로 선거에서 승리를 하면 그게 공직 전체를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어준 시스템. 그래서 만약에 선거에서 다음 선거에서 그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 민주적 정권 교체도 가능하고요.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에도 당연히 정무직의 역관제적인 요소가 작동을 하고 있고요. 얘가 가장 잘하는 건 국민에 대한 책임, 대응성입니다. 하지만 행정의 안정성 떨어지죠. 왜냐면 자주 공직자들이 교체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겠죠. X입니다. 자, 역관적 공무원 제도는 개방형 인사제도. 개방형 인사제도의 반대말은 폐쇄형 인사제도. 일반적으로 실적주의적인 임용이 발생했을 때 폐쇄적인 인사제도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니까 역관제는 정당 활동만 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어쨌든 어느 공직이든 누구나 채용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굳이 인사제도랑 연결을 시키는 건 좀 드물지만 인사제도랑 연결을 시킨다면 폐쇄적인 것보다는 개방형의 인사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물어보는 게 되게 드문 표현인데 문제가 물어봤으면 당황했었을 것 같아요. 이 공무원 시험은 이렇게 문제가 좀 당황스러운 이건 도대체 무슨 의도이지 싶은 그런 출제자들의 의도들이 보일 때가 있는데 이런 거 무시하시고 문제의 정답이 너무 확실하게 3번이니까. 그리고 역관제 폐쇄적이진 않을 테니까 어느 직위든 대통령이 원하면 임용할 수 있는 제도이니까 굳이 폐쇄냐 개방형이냐 논한다면 개방형의 인사제도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의 정답이 되는 선지는 틀린 선지니까 3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도 똑같이 만날 거예요. 여러분, 안녕.